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버님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네. 이제 약간 나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그리고 텐션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평소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면은 네. 엔돌핀이 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죠? 네, 모셔서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11월 달에 한 2,500까지 갔다가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받았죠. 네. 그래서 장중에는 한 2,200이 살짝 깨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다 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저점을 다지는지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앞으로 이 증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테슬라가 동시에 폭락하는 장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2023년 첫 번째 거래일에서 하락하는 분위기, 좀 이게 좀 움직임이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제뉴얼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듯이 우리가 1월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그 이제 12월에 손절을 친 물량들이 이제 다시 1월 달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보너스 때문에 들어오는 돈들도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월에는 새 돈이 증시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효과를 제뉴얼 이펙트라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명명해서 부르기까지 하는데 네네. 문제는 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쪽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차트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잘 버티던 애플까지도 상당히 좀 큰 폭의 3%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럼 이 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도 미국 증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를 연준, 페드가 의도하고 있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수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발주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좀 많이 공매도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 수요 감소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감원을 할 것이고 감산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얘들이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지금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가이던스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제는 정말 안 좋은 건가? 애플도 못 버티는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지배하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로 얼마나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좀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연준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솔직히 개인 투자자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결국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제 제 유행어가 반도체 안 쓸 거야 라고 하다가 반도체 내년에 쓴대요. 그리고는 주식 지금 갑니까? 그러면 지금은 뭔가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정말 저렴해요. 저렴해서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 너무 많고 살만한 기업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언제 가냐라고 하면은 빨리 말씀하시면은 2023년도 하반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연준의 뭔가 이게 스탠스가 빨리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은 인플레 지표가 빨리 꺾이면은 상고 하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르긴 오르는데 다시 빠지는 상승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실적에 녹아 나오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대세 상승은 24년, 길면 25년까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주식을 적금처럼 사서 모으는 기간이긴 하되 문제는 이게 언제 오를 거냐라고 보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증권가에서 다 그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증권가에서 보면은 상저하고다. 네. 그러면은 약간 그게 반대로 된다든지 네. 좀 안 맞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저다. 최악이라기보다는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이제 2023년 연말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가장 높이 보는 데가 도이치방크고요. 거기가 4,500을 보고 있습니다. 와. 가장 낮게 보는 곳 같은 경우에는 3,30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이 3,800 수준이에요. 위로 한 700포인트, 밑으로 한 500포인트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까지 모두 다 감안했을 때 증가하는 EPS를 놓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S&P 500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EPS 전망치를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00달러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200달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200달러라고 놓고 봤을 때 PER 20배 따지면 4천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이 금리 상황에서 그럼 PER 15배를 따져보자. 그러면 200달러에 15배 따지면 3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3천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소비가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뭐 210달러 정도가 JP모건의 이제 전망치라고 했을 때 210달러에 한 17배 정도 곱해보면은 대충 3천 후반대, 뭐 4천 초반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4천대 전후에서 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국도 솔직히 뭐 한국은 자사주 소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수준에서 한 2,200, 2,300, 많이 가야 2,500까지 2,500에 지금 우리 그 위이평선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200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200주선을 베이스로 계속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차트가 모이고 이평선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럴 때 이제 차트 매매 관점에서 실적이 돌아선다, DDR5 매출이 나온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게 다 모이면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 목표를 보면은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페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5.1%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는 안 내린다라는 게 페드의 목표고요. 그리고는 24년도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실적 돌아서고 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죠. 그리고는 24년도에 그러니까 삼저사고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요. 주식은 모으고 있대.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롱충이지만 요즘엔 숏으로 계속 12월 들어서는 숏으로만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적당히 오르면은 이제 지수 숏을 잡고는 인버스죠. 그걸 잡고는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계속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눌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가가 이제 뭐 약간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중간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 네. 그때는 약간 좀 비중을 줄이고 네. 좀 과하게 올라왔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500선까지 네. 그러면 약간 좀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자기가 좀 트레이딩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은 뭐 네. 인버스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뭐 괜찮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상저하저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확실히 좀 몰리는데 몰리잖아요. 네. 그죠? 전체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개별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대형주죠. 네.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터넷, 카카오나 네이버, 그 다음에 2차전지. 현 시점에서 약간 투자 매력이 있을 만한 그런 곳은 어딜까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월선 기준으로 120월선 정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카카오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관점에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얘들이 나스닥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근데 나스닥을 대표하는 친구들이 지금 애플과 테슬라와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스닥에 대한 시황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인터넷 쪽은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이슈인데, 1월 말에 LG엔솔의 우리 사주 물량, 유통 주식 수의 한 30% 이상이 나올 것이고, 문제는 그게 30만 원의 물량이 30%나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의 시간이 뭐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패시브 수급 자체를 누르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종도 생각보다 이평선들을 좀 넓게 보고는 트레이드를 들어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대형주 업종 중에서는 저는 반도체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반도체 뭐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리노공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리노공업이 그죠, S급 회사죠. 실적 좋고 영업이익 좋고 거기다가 거래처 좋고 주주 환원까지 좋은.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TSMC를 샀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TSMC 거래처로 이제 찍히면서 외국인 매수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 지금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차트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주환원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고 기술력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뭐 부채도 없고 현금도 좋은데 주주환원도 번 돈에 40%씩 따박따박 주고 있다 보니까 장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죠? 좀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을 다른 친구들을 다 놓고 보시면은 솔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여러 그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은 차트가 다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은 지금 빠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의 하락이 멈추면서 버티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변동성인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시황이 안 좋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환율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빠지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5만 원 중반대는 지켜내고 있는 중이고 한식사가 좀 많이 밀리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1월 10일 날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 소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다가 AMD 쪽에서도 또 새로운 GPU를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AMD의 최근에 나왔던 작년 중후반이었죠. 그때 나온 서버 용 그 CPU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슈가 살아있는 중이고 충분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지금 약간 닦아놓고 말해서 2021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3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1년 반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오를 때를 기다려야죠. 그럼 지금부터 오른다기보다는 1년 반 안에 슈팅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차트상으로 수급상으로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뭐 주요 소부장 기업이나 대형주를 샀다가 적당히 오르면 팔긴 팔아야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 쪽에서 하는 게 가장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이쪽이 승률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박이 어느 정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점을 다지고 막혀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네.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누워있는데 네. 이 이평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네.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겠죠. 네. 중간중간에. 그럴 때마다 약간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 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방금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소부장 네.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분석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통계를 내봤는데 네이버와 함께 배당금이 10년 이상 유일하게 그죠. 계속해서 증가한 종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술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2차전지 주식이 최근에 좀 낙폭이 거세죠. 앞서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1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좀 각광받던 그런 주식들이 한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그런 약간 좀 어시스트도 네.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2차전지는 끝난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엔솔이 가장 큽니다. 국내 수급 이슈는. 실제로도 작년 11월이었죠. 그때 이제 60만 원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언급됐던 게 곧 오버행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밀리더니 어느새 40만 원대까지 왔고 지금 그러면서 차트상으로 바닥 보시면은 30만 원 후반대에 일단은 지지선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이 친구들은 뭐 신규 성장이다 보니까 차트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LG엔솔은 증설 일정이나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도 매출이 20조, 30조 정도 대 나오는 친구고 그 관점에서 PER이 뭐 100배가 넘어간다라고 걱정은 되지만 지금 뭐 GM이랑 하는 것도 있고 유럽 공장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증설이 끝나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단순 계산으로도 PSR 한 배는 충분히 그러니까 매출 100조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LG엔솔이 장기적으로 싸냐 비싸냐 놓고 보면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죠. 다만 단기 수급적으로 우리 사주가 물량이 계속 나올 텐데 그 물량이 30만 원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뜨면은 계속 매도가 나올 거면은 한동안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장주가 횡보를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횡보하는 구간 동안 나머지 소부장들 다 못 가듯이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월 이후에 이제 2월 됐을 때 이제 1월 동안은 LG엔솔이 하락 압력이 크다 보니까 2차전지 전체 하락 압력이 좀 클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테슬라가 못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것 중에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량도 문제인데 재고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면서 자동차 시황도 안 좋은데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LG엔솔 수급 이슈도 있다? 그러면 1월에는 2차 전지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전 저점 정도는 깰 수 있겠구나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여기 왔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 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운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 급락이 20%다. 근데 이거를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에 대세 상승을 하고 21년도에 등락을 보시면은 보통 빠지면 30%씩 빠졌어요. 그리고 보통 30%에서 오를 때 보시면 4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감에 이제 40% 50% 올랐다가 또 30%씩 박살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단기 20% 2차 전지 투자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는 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LG엔솔의 수급 때문에 이번에는 전저점을 깰 수 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1월 말, 2월 초 돼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까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때 전기차에 대한 시황을 보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반도체에 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성장주로 보되 한 2025년, 6년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때부터는 영업 이익률에 따른 케미컬 업종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죠? 정말 영업이익률이 15%, 20%씩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처럼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있는 특수한 친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그냥 영업이익률이 7%, 8%, 9%밖에 안 나오면은 그냥 석유화학 친구들처럼 그냥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아니면 LG화학처럼 이런 그냥 케미컬 기업처럼 엄청나게 큰 등락 사이클을 보이는 그런 케미컬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화학 물질을 이제 요걸 또 가공해가지고 하나의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2, 3년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된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계속해가지고 관심은 가지되 이제 영업 마진 자체가 우리가 마진율 자체가 15%를 못 넘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관점을 좀 수정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얘들이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성장주로 보되 이제 한 1, 2년 정도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애경유화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뭐 대한유화 이런 친구들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3배, 4배 올랐다가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큰 사이클을 타버리는 정말 이제 그냥 화학업 케미컬 기업 기술력은 조금 덜 필요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결정되는 케미컬 기업이 되면은 정말 큰 산을 그립니다. 여기에서는 잘못 물리면은 5년 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과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부장 친구들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를 공급하는 양극재, 음극재 친구들이 과연 적당한 이익을 남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글로벌적으로 한번 레드오션을 한번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뭐 PCB 업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들이 처음에는 왕창 돈을 쏟아부었다가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가 구조조정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글로벌 톱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뭐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이런 친구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2차 전지를 마냥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스윙주로 보시되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그렇다면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좀 지켜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2차 전지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양극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극재 쪽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큰 수급을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고는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섹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동박 쪽이지 않나. 동박. 네, 왜냐면 동박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톱5 기업 중에서 3군데가 다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일진도 마찬가지고 SK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솔루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지금은 구리 가격도 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는 유럽의 전기세 이슈 때문에 동박 기업들이 조금 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전쟁이 조금 사그라든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은 전기세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에서도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정부 지원에 대한 안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또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극재 이후에는 동박 쪽이 규모의 경제로 갈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첨보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처럼 완전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기회가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전일 국민연금의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네. 나노신소재는 지분을 늘렸고 아, 첨보 네네.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못 갔어요. 사실 나노신소재는 좀 갔는데 네. 첨보 이런 거는 사실 한 작년부터 계속 못 가가지고 네네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첨보랑 나노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다음으로 수급이 본격적으로 쏠리고 있는 곳이 네. 뭐 중국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네. 아시다시피 뭐 네. 항공도 있고 레저도 있고 뭐 네. 카지노 있고 뭐 화장품 있고 너무나 많은데 아무튼간에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의도에서 만드는 언론 플레이에 개인들이 놀아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항공주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항공주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제가 10월인가 11월쯤에 항공주 제발 오르면 탈출하시라. 오르면은 이거 그러니까 중국 수급이 분명히 한 번은 들어올 텐데 와서 평단 오면은 무조건 탈출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지금 2번씩 3번씩 때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2018년 19년도에 위에 있던 주가에서 코로나 때 박살나고요. 지금 반등을 준 친구도 있고 못 준 친구들도 있는데, 준 친구나 못 준 친구나 시가총액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이 비슷하거나 높아요. 무슨 소리냐? 주식을 더 발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있지만 시가총액, 기업의 총 가치로 놓고 보면은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이미 돈을 잘 벌 때 수준의 몸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배팅을 한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차트를 열어보면은 한 주 한 주의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주가로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죠,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가만 보면은 분명히 착시가 일어나요. 저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 화장품 이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가 너무 커졌고요.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혹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고 돈을 조 단위로 때려붓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왔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렇게 여행을 오면서 일본의 화장품 좋구나, 한국의 화장품 좋구나 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력이 더 올라가면서 미국과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일 고가의 제품이 로레알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티로더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본 가장 잘 사는 국가에 가장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중국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문화는 중국에서도 그냥 중간 정도고요. 꼭 사야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 글로벌에서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이제는 소비가 안 일어날 거고, 중국 내 생산 기술이 올라온 만큼 한국의 제품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가지고 환상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이제 보고서 레포트를 많이 내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여의도에서 만드는 말 그대로 그냥 피리 부는 그런 보고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말 이제 중국이 방역을 푼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진짜로 돈 버는 누군데. 근데 어제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윈 리조트라고 있어요. 마카오랑 홍콩 쪽에다가 마카오 쪽에다가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그 냉정하다는 월스트리트에서 윈 리조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대에서 $100 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4배를 띄웠어요. 정말로 중국이 열리면 돈 버는 얘다. 그렇게 찍으면서 MGM이라든지 윈 리조트라든지 실제로 마카오에서 장사하고 있는 카지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거기를 투자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은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는데 왜 한국 내에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테마주에다가 내 돈을 태우느냐 이거죠.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로 중국 사람들이 오픈이 되고 중국의 국경이 열리고 중국 내 도시 간의 이동이 열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친구, 우리가 중국으로 관광을 간다라고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친구는 다 껴있는 중국의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차라리 중국 내 항공사를 사셔야죠. 왜 국내에서 중국 관련된 이런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급 따라서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 더 올라갈 거라고 버티면은 올라갔다 빠지죠. 못 팔면은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투자인지 매매인지를 구분하시고 중국 관련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저는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다. 그나마 아직까지 안 간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카지노 업종은 아직까지 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슈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했고 뭐 이상증자를 안 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여전히 낮으니까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최근 주가 보시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52주 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돈 버는 것이 어딘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건설주, GS건설인가요? 예. 그건 이제 사보고 있다라고 네. 들었는데, 이거 뭐 완전 역발상 관점인가요? 뭐죠?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자의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망한다 그럴 때 응 아닌데 하고 사가지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주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인증을 한 케이스는 2020년도 11월 달일 겁니다. 5G 관련돼 가지고 SKT 청문회 열렸을 때 그때 그때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7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14만 원인가까지 빠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쫙 밀려가지고 뭐야 이러다가 한 2, 3일 동안 쭉 밀리길래 그때 제가 있는 현금 다 털어넣어가지고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반등 준다. 그대로 와가지고 17만 원 그대로 팔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망할 만한 이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중소형 건설사는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정도는 그 정도에 되는 이제 탄탄한 현금 보유를 들고 있고 그리고는 나쁜 말로는 계열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구조조정의 기회고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지금 GS건설이 10년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밑으로 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락바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호가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들어가서 결국에는 호가가 없다라는 소리는 팔 사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팔더라도 손실인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어차피 당장 못 올라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1년 반 본다. 1년 반을 보는데 보통 이제 3년에 더블 본다 그러면은 수익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니 뭘 풀어주니 어쩌니 저쩌니 계속 돈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서울 기준에서 노도강이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 2019년 수준까지 가격이 빠졌습니다.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충분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고 부를 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럼 건설주들이 안 망하면은 정부 정책으로라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럼 부동산 경기는 그저 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2024년 정도 돼야 돌아설 텐데 지금부터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치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건설주에 대해서도 또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그럼 돌릴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정말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은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락바텀에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돼서 효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슬슬 늘려놓고는 지금이 고점 대비로 이제 박스를 크게 그려보시면은 10년짜리 박스를 그려보시면은 50%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3년 안에만 올라가주면은 원했던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3년 안에 정고를 찍어주면은 3년에 2배가 나는 거죠. GS건설이라고 하는 대형주에서 3년 2배를 볼 수 있다? 이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하는 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PF도 문제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강뷰라든지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미분양까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이게 건설하는 곳, 새로 재개발하는 곳을 이게 100분위로 나눠봤을 때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입지에 자이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미분양이 많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 자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모아놨을 때 어차피 건설은 망할 수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 다만 제가 이제 대형주만 말씀드린 이유는 중소형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털지 몰라요. 그 부분 때문에 계열사가 확실히 있는 곳, 그 다음에 현금 유보가 확실히 있는 곳,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있는 곳, 그리고 건설 외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대주주의 관계가 됐든 그죠.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허창수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회사라고 하지만 GS 그룹사도 있고 LG, 범 LG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망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는 그러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뭔가 낭보가 날아든다, 좋은 소식이 온다, 네. 네옴시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쩔어 있는 주식이라고 하죠. 네. 바람만 살짝 불어도 또 시세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슈로. 그러면은 뭐 들고 있다가 팔아도 되겠네요. 사실 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이슈는 좀 더 반응할 수 있는 게 현대나 대우 쪽이고 저는 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내 중심으로 하지만 안 망할 것 같은 GS.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랑 맞는 주식을 선택을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저는 주식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그냥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차라리 지금을 적금을 계속 모아놔가지고 5년짜리, 10년짜리 복리로 4%대만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는 물음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래서 내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나? 라고 접근하시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처럼 너무 소외돼서 약간 싼 주식 그런 거 볼만한 게 뭐 있을까요? 저는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CB 기판 업종에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PR이 2배 나오고요. PBR이 아니라? 아니, PR이 2배예요. 네. 철강 업종 보시면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세아지강이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걔 지금 PR이 2점 몇 배 나오더라고요. 충격적. 그러니까 지금 우량한데 그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뭔가 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급 안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에서 PER 5배 언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PBR이 뭐 0.5배라 그러면 걔는 볼 필요 없다. 더 빠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PER 5배고 이러면은 실적이 반토막이라도 PER 10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실적이 반토막이 날까? 그게 아니야. 기술력이 있어. 그리고 얘가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 것 같아. 이 동네 시황이 괜찮아. 그러면은 모으면 되죠. 사 놓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PER 지금 3배 기준으로 검색식 돌려도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네. 싼 주식이 많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하시면은 네.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1억 있다라고 하는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 저는 지금은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 지금 최근에 미국 장기채가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네. 40% 정도는 미국 장기채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장기채면 약간 10년물 네. 정도. 뭐 TLT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물, 20년물 이런 거 모여 있는 그 친구를 사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채권 시장이 한번 4% 넘게 올라갔다가 10년물 기준으로 얘가 3% 중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3.89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가장 먼저 오를 그 섹터는 채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이 먼저 버블이 껴야 그러고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지금 안전하게 포트를 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장기 채권,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방어주. 아마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는 내가 버틸 수 있어,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기준 반도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선. 조선은 이번 1분기에 꼭 잘 보셔야 된다. 조선과 이번에 뭐 에너지 관련된 이런 친구들은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채권을 40% 정도 그러고는 글로벌 경기 방어주를 20% 정도 그럼 반도체를 20% 정도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20%는 내가 정말 액티브하게 이렇게 투자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면은 팡팡 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도 계속 말씀드리는 기자재 쪽에서 이렇게 좀 스윙 트레이드를 하시면서 저렴한 애들이 뜨면은 또 현금으로 계속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윙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박스권으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도 박스권, 그다음 반도체도 박스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그러고는 미국의 경기 방어주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경기 방어주는 차트 보면 정말 예쁘게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박살났다 그러면은 매수,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S&P 500을 기준으로 잡든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잡든 지금 거의 뭐 한 2달 오르고 2달 빠지는 이 차트가 계속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를 좀 생활화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특히 뭐 아시겠지만 2013년, 14년, 15년 이런 스윙, 약간 말 그대로 우리가 스윙장에서 큰 부자가 많이 나왔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이 밑으로 안 빠진다라는 어느 정도 차트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태워도 되거든요. 약간의 레버리를 쓰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뭔가 흐름을 좀 찾아가면서 큰 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빠지는지, 그리고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지 여기까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차트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은 지수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다 빠집니다. 지수가 그러면 다 올라요. 그러면 지수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 그건 위험하죠. 지수 바닥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 그것도 너무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500이 고점일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쏘면 2,500까지는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모아서 2,500 되면은 비중을 덜 하겠다. 그럼 2,500에서는 비중을 덜더라도 덜고 난 뒤에는 인버스를 사볼까? 인버스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1억도 중요하고요. 포트에서 내가 어느 쪽을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비율을 계속해서 이제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럴 때 이제 스윙장에서 가장 독특한 거는 다 오를 때 빠진 애가 있고요. 다 빨 때 오른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 말고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딱 보시면은 다 올랐을 때가 딱 빠진 애들이 조선에너지 기자재 쪽이고요. 다 빠질 때 오른 애들이 조선에너지 기자재가 오릅니다. 그걸로도 롱숏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관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기 때문에, 그럼 왜 걔들이 오르는지를 보셔야죠. 지수가 빠질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좀 집중을 받는 곳이 에너지니까. 그래서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조선 쪽이 올라가더라. 그러고는 주가가 다 좋을 때는 얘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만큼 보이는 장이 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돈 벌기 좋은 장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뭐 포트폴리오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춰서 딱 세팅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박아놓고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역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는 존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존버를 해야지 좀 의미 있는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제 네이버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들고 있는 줄 아셔가지고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이버 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 마일리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이제 네이버한테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주식사는데 쓰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주식사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제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그죠? 이제 많이 평단이 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2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조직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들과 같은 구조. 말 그대로 자회사 알까기, 자회사 알까기, 자회사 알까기, 그걸로도 지분 가치를 더 플러스 받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본을 땡겨서 적극적으로 시장 자본을 좀 이렇게 사용해 온 기업이 카카오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의 성장에는 좋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좀 과정.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될 만큼 법안이 바뀔 만큼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계속 이제 방송에서 항상 인증을 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고점에 제가 정확하게 그 댓글을 남겨놨었고 그날에 그리고는 카카오페이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을 때도 여기 이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차트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좀 끝날 것 같다라고 또 한 번 글을 남겼어요. 거기가 또 고점 찍고는 또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수급적인 이벤트로 오르는 친구지 카카오는 본인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여전히 뭐 조금 비싼 PER을 받고 있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본인들의 사업 모델을 네이버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의 기업에서 계속 갖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월드컵 때 조금 맛을 보고 난 뒤에 최근에 연기대상 이런 데서 오픈톡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제 사용자가 뭐 600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해가지고 네이버의 검색 파워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제 뭐 쇼핑도 커머스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푸시마크도 인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구글보다 조금 빠른 성장 속도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업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에 투자하는 거는 얘들이 구글처럼 아니면은 뭐 아마존처럼 점점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되면 정말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야. 그리고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때린 이유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만큼 큰 파워를 갖게 되니까 때리는 것이고 애플이나 구글도 지금 각국의 정부한테 얻어맞는 이유는 그만큼 정부의 기능을 대체할 만큼 큰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여론을 만들어낼 만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인데 그 정도의 힘을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에서 정부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로 힘을 들고 있는 기업이 뭔가를 추진을 하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그 모델은 바로바로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우리가 좋은 기업이다. 카카오도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다들 투자를 하셨을 텐데 주식의 입장에서 카카오는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인 것이고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자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여전히 존버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투자 관점, 네. 그다음에 약간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네. 약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선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주식이다 보니까 성장을 먹고 네.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에도 네. 분명히 이제 좀 성장적 우호적인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네이버의 약간 좀 성장 포인트 네. 이런 부분은 뭘로 보세요? 근데 네이버는 그죠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항상 현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는 본인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강할까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강할까 보면은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죠 빅테크보다 훨씬 저렴한 PER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보다 훨씬 더 비싼 PER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와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좀 돈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수급적 측면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은 무조건 나스닥의 방향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를 주봉 월봉 기준으로 쫙 놓고 펼쳐놓고 나스닥을 주봉 월봉 기준으로 쫙 펼쳐놓고 보시면은 음봉 양봉 개수 그리고는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하실 때 거의 한 50%에서 70% 이상이 나스닥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이후 구간에서는 80%까지도 일치하는 형상을 보여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맞는 수급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돌리면 얘들도 돌리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빨리 돌린다 그러면 24년, 뭐 25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관점까지 놓고 보면은 네이버는 제가 존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지금 200월선이 13만 원대에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고 거기 오면은 저는 실제로 비중을 많이 태울 것이다. 네, 그쯤 내려가면은 뭐 PER 평가상으로도 이제는 가치주 혹은 미국과 같은 빅테크주로서 투자할 만큼 이제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데 지금은 수급상에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지금은 네이버냐 구글이냐 그러면은 구글이 낫죠.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좀 더 많이 밀린다. 10만 원 초반대까지 온다 그러면은 네이버냐 구글이냐 그러면은 성장 속도 면에서는 구글보다 네이버가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중을 늘릴 때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상에 안 빠지니까 모아가는 주식. 만약에 쭉 밀려가지고 내가 목표 주가가 오면은 거기서는 좀 비중을 실어도 될 만한 주식.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도 손해는 안 볼 주식.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네이버의 성장성 같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그 부분은 계속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웹툰이라든지 그런 콘텐츠 IP들이 핫한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네이버가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네이버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그건 이미 네이버 부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웹툰 쪽은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할리우드랑 협업이 필요하고 이제 I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거는 본인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미 주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소에서 밝힌 바기 때문에 네이버가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를 IPO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이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격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뭐 그게 뭐 이게 그리고 뭐 물적 분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좀 그런 거와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라인 상장할 때도 비슷했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미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좀 뒤인 분들이 네이버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약간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개별 종목도 좋고요. 네. ETF도 좋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노후라기보다는 앞으로 한 20년 봤을 때 꾸준히 모아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저는 무조건 수소. 수소? 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우주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봇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 관점에서 수소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2009년, 10년, 11년에 그때 뭐 붐이 인 적이 있어요. 그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네. 모아봤어요? 오. 그때 한번 2차 전지가 올랐다가 그러고는 그때 뭐 세방전지라든지 아스트라비엑스 기억하실 거예요. 알아요. 납축전지 만든. 네, 1차 전지를 만드는 친구들이 얘들이 2차 전지 할 것이다 하고 한번 붕 떴다가 박살 나고요. 그러고 난 뒤부터 한동안 잊혀져서 지내던 친구들이 2017년, 18년도에 한번 쫙 올랐어요. 그때가 LNF. 그때 LNF가 아마 그때 3배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을 좀 겪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정말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걔들이 10배를 갔죠. 그렇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수소가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은 돈을 버는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뭐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ETF를 중심으로 저는 수소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로봇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주는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놓고 보면은 저는 다음 에너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태양광, 풍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에너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 발전하고 태양 많이 내려쬐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그거를 2차 전지에 모으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뭐 수소로 만들어서 그거를 암모니아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로 운송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수소 에너지 컨셉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밸류 체인을 ETF 하나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소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그쪽은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면면을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색다른 종목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METV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METV라는 ETF를 모으고 있는데 뭐 그 안에 있는 독특한 친구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뭐 어도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렸던 거고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뒤에 메타버스 역시도 또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그러니까 10년을 보면서 내가 매주 이렇게 뭐 저렴한 ETF이기 때문에 매주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몸이 그렇게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그때 여기도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악은 지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는 정말 고점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던 그 공포의 순간이 끝나면서 한번 반등을 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 최악이라고 불렀던 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이 만을 깰 것이다. 그리고는 뭐 국내에서는 7천 스닥을 외치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고점에서 미끄러졌다가 그대로 회복했다가 미끄러졌다가 지금 다시 위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나스닥을 보시면은 세상이 그죠? 정말 멸망할 것 같고 그리고는 계좌가 더 박살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도 다우존스라고 하는 경기 방어주 중심 혹은 글로벌의 우량한 친구들 기준으로 모여있는 그 인덱스는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 빠지고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최악은 지났어. 이제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실적과 배당과 주주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그치 조금 경기 침체가 오면 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9월 말에 생각했던 그런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는 이제 끝났구나. 지금부터는 그냥 많이 오르면 좀 팔고 내려가면 좀 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내가 스위칭을 하면서 그지 뭐 적당히 오르면 현금화 시켰다가 뭐 인버스도 좀 잡고 이러면서 그냥 돈을 왔다 갔다 배분을 하면은 돈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테슬라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내가 보는 기업에 따라서 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은 충분히 공부하는 만큼 수익을 낸다든지 혹은 내가 멘탈을 잘 잡고 시장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대세 상승이 없다라는 거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거 이거죠. 저렇게 연준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파산이 나고 그러면 박살 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박살이 난다고 하더라도 박살나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박살이 나더라도 이 양으로 버티면 돼요.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갔고 원자재비가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물건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내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를 때까지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익절의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 재미없다는 소리네. 그냥 뭐 사놓고 그냥 버티면 언젠가는 간다라는 소리네 라고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기만 지나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버티면 올라가는 거고 그 버티는 기간이 힘든 거지 버티고 났더니 돈이 벌리는구나. 그럼 내가 그지 눌려있을 때 좀 더 내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걸 놓쳤구나.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싼 주식을 못 사십니다. 조금 올라도 파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는 좀 잘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노후가 더 좀 풍요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시장은 롱충이가 돈을 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저하고일지 상고하저일지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코로나 같은 상승장은 지금 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좋은 섹터라는 좋은 주식 잘 고르는 게 올 한 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종목들 그리고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임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